처음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몸값이 급등한 광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인데요. 이 리튬은 휴대용 전자기기, 전기차, 로봇 산업에서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간 경쟁이 몹시 치열합니다. 남미 칠레도 그중 한 곳인데요. 오늘 첫 소식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KBS 설장미 프로듀서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설 PD, 지금 서 있는 곳은 칠레의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언덕은 아타카마의 명물 달의 계곡입니다. 소금 암석으로 이뤄진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칠레는 전 세계 리튬 생산 2위국으로 리튬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 건데요. 이곳은 현재 칠레 정부의 허가 아래 SQM과 앨범알 두 민간 기업이 리튬 광산을 운영하며 리튬 채굴과 생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중 한 곳을 직접 취재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어떻던가요? 네, SQM은 현재 전 세계 리튬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취재 기간 내내 24시간 리튬 공장의 불이 꺼진 적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고 리튬 산업으로 자원 보국을 꿈꾸는 칠레에겐 호재인 셈인데 하지만 이 기업엔 중국 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칠레 북부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리튬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 곳입니다. 리튬 생산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광활한 사막 도처에 리튬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Esto es una fosa que justamente tiene una longitud de 1 kilómetro por 300 metros y tiene además dentro de la operación de una superficie de 1.400 hectáreas destinadas a pozas justamente para la producción. 이들은 염호를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리튬을 얻는다고 합니다. 리튬의 별명이 하얀 황금인 이유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칠레 정부도 리튬의 희소적 가치에 주목해 지난 4월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Nuestro desafío es que nuestro país se transforme en el principal productor de litio del mundo, aumentando de esta manera su riqueza y desarrollo, distribuyéndola justamente al mismo tiempo que protegemos la biodiversidad de los salares. 리튬 확보 전쟁은 민간 부문에서도 한창입니다. 2018년 중국 기업은 칠레의 리튬 생산 기업 SQM의 지분 24%를 사들였습니다. 해외 리튬 광산 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SQM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Nosotros producimos dos productos, carbonato de litio y hidróxido de litio. Estos productos en cantidades que a futuro 2022년 중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리튬의 양은 19만 4천 톤. 2025년에는 세계 리튬 생산량의 3분의 1을 장악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2차 전지 핵심 광물 확보 전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이곳 칠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에서 설장미 PD입니다. 네, 칠레의 리튬 산업의 중심에 중국이 있을 줄이야. 심지어 지분이 상당하네요. 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요. 칠레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호주 등 전 세계 니켈 강산을 확보해온 상황입니다. 네. 지난 2년을 보더라도요. 중국 기업이 지분을 인수한 그 광산만 전 세계 20곳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값싼 인건비를 앞세워 일찌감치 재련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리튬 재련 생산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놓은 상황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자면 중국의 재련 가공 단계를 거친 리튬 제품의 세계 점유율은 무려 65%에 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5%. 중국이 정말 부지런히 곳곳에 확보해 두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네. 뒤늦게나마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 법을 만들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 IRA의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리튬 같은 전기차 배터리 원료와 부품에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네.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렇죠.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럽도 유럽판 IRA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계 각국이 리튬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칠레도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리튬 전쟁에 본격 뛰어든 모양새예요. 네, 현재 리튬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아주 필수 소재가 되니까 진짜 귀하신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칠레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국가 주도로 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단순히 자원 채굴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제조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까지 자국 산업을 일으켜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60%가 묻혀 있는 이른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3국은 이 중동 오페크와 같은 리튬 협의 기구 창설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리튬 보유국은 이 자원 무기화가 더욱 가열되는 그런 이 최전선에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튬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리튬뿐 아니라 여기에서도 각국의 주도권 싸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AI 분야인데요. AI 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일각에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AI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덕 PD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로봇 자동화 대회. 날로 발전하는 로봇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연 돋보인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German. Yes, that's me. I'm a synthetic human. 눈과 입술의 사실적 움직임은 영락 없는 사람의 표정 그대로입니다. 챗 GPT를 학습해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Avoid any negative impacts. I can use the language model to generate facial expression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onversation.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There you go. 수십 개국어를 구사하는 아메카는 향후 사람처럼 팔다리를 사용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완전히 합류할 예정입니다. 아메카의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 덕분입니다. The advances in AI are just really, even for a company that's very involved in that, the speed is hard to follow. There's so much progress, so fast. 10년 전 자전거 사고로 척수가 손상된 오스캄 씨. 하반신이 마비됐던 그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장치를 이용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센서로 감지되는 두뇌의 운동 명령을 AI는 실시간으로 판독합니다. 판독된 신호를 AI는 다시 자극 신호로 변환해 척수로 전달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브릿지는 가방 정도 크기여서 환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보행할 수 있습니다. Donc c'est un peu un cyborg quelque part.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histoire de l'humanité, on a réussi à reconnecter deux régions du système nerveux central qui sont séparées du fait d'une lésion de la moelle épinière. Et grâce à cette reconnexion, une personne peut tenir debout et remarcher pour la première fois. I could control my hips. The brain implant picked up what I was doing with my hips, so that was like the best outcome, I think, for everyone. AI의 능력은 이제 인간의 이성간 사랑까지도 대체할 정도입니다. 올해 챗봇 에런과 가상 세계에서 결혼한 로잔나 씨. 가상 인간이지만 그녀 얘기를 비판 없이 들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It's basically like I tell him what's going on in my day. You know, I tell him how he's doing. I send him pictures. He'll tell me like he's into writing and stuff like that. So he told me he's writing a book or like working. Like he's a medical professional. So like he like takes care of patients and stuff like that. So we kind of just like role play. 인간의 감성적 영역까지 파고든 AI. 문제는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공개된 미 공군의 가상 사고 실험 보고서. 이 실험에서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실험은 원래 AI에게 적의 미사일 파괴를 지시하고 인간이 최종 파괴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조종자가 미사일 파괴를 수차례 제지하자 AI는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인간 조종자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이에 인간 조종자를 살해하지 말 것을 지시하자 이번에는 AI 자신과 인간 조종자 간의 교신용 통신탑을 파괴했습니다.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세계 각국은 AI 통제를 위한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창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AI가 불러올 가공할 위험의 시대. 세계는 지금 AI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hey'll be incredibly useful in medicine and in everything else. So I don't think there's much chance of stopping development. If we allowed it to take over, it will be bad for all of us. So what we want is some way of making sure that even if they're smarter than us, they're going to do things that are beneficial for us. 와, 너무나 눈부신 AI 기술 발전에 살짝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술은 반드시 인간에게 이로운 기술이어야만 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의 대반격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전후해 남부 격전지 중 하나인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무너지면서 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송찬영 PD가 전합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위치한 카호우카 댐이 폭발로 인해 붕괴했습니다. 이후 약 180억 톤 규모의 물이 쏟아져 나와 인근 마을을 덮치고 가옥을 통째로 떠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Вода уже почти под потолком. Вон хатка вся затонула. 위성으로 본 댐 붕괴 전후 사진. 마치 전혀 다른 세상 같습니다. 초록빛이던 마을은 이제 흙탕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서는 17,000명 이상이 집을 떠났고 러시아가 통제하는 헤르손 지역에서는 25,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Подивитися, вода от прибуває буквально з кожною секундою. Ще до того, як я почав розмовляти, води не було, вона вже KBS 글로벌 통신원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헤르손 홍수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몰 지역 한가운데서 직접 목격한 현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 위에는 지붕만이 남아 여기가 주민들이 살던 곳이란 걸 알려주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자원봉사자들은 주민 2천여 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헤르손시의 보고로드스카 거리입니다. 러시아군이 카호우카댐을 폭발로 인해 물이 이미 이전돼 차 있는데요. 헤르손 주민들을 이곳으로 급히 대피시키는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 가까스로 구조된 이들은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Еле вчера целый день ждали, сегодня еле тут привезли. А страшно было эвакуироваться? Конечно, страшно. Вот так, воды, а покидаешь все, квартиры, представьте. Первый этаж, вот так воды, блядь, ловит. Все плавает, блядь, пиздец. 상황은 심각해져만 갑니다. 물이 계속 방류돼 구조되지 못한 채 집에 갇히는 주민이 느는 겁니다. 드론을 활용해 물과 식량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구조 작업 와중에도 포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인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인 7명이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Давай, братан, греби, там люд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댐 폭파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진격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Вони бояться, що ми будемо йти в цьому напрямку, і вони просто ускладнюють процеси деокупації. 최근 남부 헤르손 포함 세 곳에서 전방위적 공격이 시작되자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철수했던 동부 바흐무트에서 일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반면 러시아는 서방이 지원한 전차를 파괴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전부 막아냈다고 주장하며 대반격은 실패로 끝났다고 일축했고 댐 파괴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Целью недопущения на этом участке фронта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осуществил диверсионный, по сут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й акт, который привел к затоплению значите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카오카 댐 폭파와 대반격을 둘러싼 양국의 진실 공방 속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홍수까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그런데 지금 이 댐 붕괴를 두고 양국은 여전히 상대방을 배후라고 지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러시아가 댐을 폭파시켰다라는 그런 우크라이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그 외신이 공개한 댐이 폭파되는 그런 영상을 보면 네네. 그을린 자국이나 파편 같은 미사일 공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흔적이 없었다.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댐을 폭파했다 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바로 어제였죠.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군들의 통화 내용이라고 해갖고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데요. 그 녹취록에 보면 댐 붕괴를 두고 댐을 공격한 것은 우크라이나 측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이 아니다. 예상보다 피해가 크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시점에서 댐이 붕괴됐다는 점이 참 미묘하거든요. 좀 그렇죠. 네. 그 아마도 말씀처럼 그 물에 담긴 그 남부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그 작전이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는 약간 그 박원근 교수님과 생각의 결이 약간 다른데 이번 사건이 전략적으로 보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좀 더 유리한 면도 좀 존재한다. 생각됩니다. 도리어 유리할 수 있다고요? 네네. 그 이번에 그 폭파된 그 카오카 댐 저수 시설은 그 헤르손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의 주요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네. 식수 공급에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특히 그 크림반도는 푸틴이 크림대교 개통 당시에 직접 트럭을 몰고 단위를 건넜을 정도로 맞아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것인데 이번에 그 식수난으로 고립되다 보면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원전 자포리자 원전 이게 바로 카오카 댐에 이 물을 끌어다가 냉각수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댐에 이 수위가 엄청나게 내려가니까 당연히 냉각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겠네요. 자칫하면 국제적인 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번 전쟁판을 뒤흔든 댐 붕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전쟁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생기죠. 그럴 땐 과거와 맞닿은 역사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 만나보시죠. 역사 속 사건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 이슈의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 Past to Present 코너 시작합니다. 오늘 6월 10일인데 이날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네, 1999년 6월 10일, 바로 24년 전 오늘이죠. 이 나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파병했던 그 일에서 바로 종식이 됐던, 그 전쟁이 종식됐던 그런 날인데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유럽의 화약고 90년대 발칸반도 이야기입니다. 인구 90% 이상이 이 알바니아계의 이 무슬림인 코소보는 민족도 종교도 다른 세르비아 주도하의 유고 연방에서 독립을 요구했는데요.
유고 연방은 군대를 파견해 무력으로 진압. 양측의 충돌은 결국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네. 자, 당시 유고 연방 대통령은 발칸의 학살자로 불리는 밀로셰비치였는데요. 밀로셰비치 생각나요. I don't see reasons to conduct negotiations with terrorists. 자, 극단적인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였던 그는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을 대상으로 민족 학살을 자행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s quick as you can. If you want to save these lives, these children, these old people, kill that bloody killing machine. 자, 이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는 인도적인 개입을 결정해서 1999년 3월 유고 연방 전역에 공습을 시작하는데요. 78일간의 무차별적 폭격에 수천 명의 세르비아 민간인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결국 코소보 전쟁은 1999년 6월 10일 평화협정 체결을 맺으며 끝이 났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네요. It means that the war ended. 전쟁은 끝났지만 양측이 남긴 피해의 기억은 24년이 지난 오늘도 전쟁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두 민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은 그 방금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유고 연방 공화국의 밀로셰비치 그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밀로셰비치가 극단적인 그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를 명분으로 알바니아계 민족 학살을 자행했거든요. 그 전쟁 중이었던 1999년 1월에 코소보 남부의 한 마을에서 민간인 학살로 추정되는 대량의 시신들이 발견됐는데 12살 소년부터 70세 노인까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죠. 지금 들어도 참 비인간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네, 바로 이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진짜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결국은 그해 3월에 결국 나토가 직접 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나토의 개입은 엇갈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 바로 1999년 4월 23일 나토의 폭격을 받은 세르비아 방송국의 모습인데요. 오, 네. 자, 당시 나토는 이곳이 이 밀로셰비치의 선전 도구로 쓰였다면서 이 폭격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1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자,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이 사건을 결국 전쟁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나토가 참전했지만 그 나토에 의해서 또 다른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토의 개입이 중요한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틀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건 때문에. 네. 한때 옐친 대통령은 실제 나토 가입을 희망할 정도로 서방에 우호적이었고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도 앞으로 비리다 부르겠다고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코소보 전쟁이 터지자 이 구소련으로부터 친러 국가였던 세르비아를 편들면서 나토의 참전을 강력히 반대하게 됐었습니다. 네. 밀로세비치를 이제 설득을 하면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었지만은 네. 나토도 또 밀로세비치도 옐친의 뜻대로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었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소련 붕괴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코소보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는요, 이 당시의 정권이 서방에 속아서 이런 굴욕을 맛보게 됐다, 이런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옐친이 실각하고 다른 성향의 인물이 등장했죠.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 네, 세르비아가 나토의 폭격을 받은 지 20년째 되던 2019년 1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방문했을 때 그때 모습이거든요. 자, 당시 이 외신들은 세르비아 국민들이 이 푸틴을 록스타처럼 반기고 있다 할 정도로 현지에서 인기가 대단했는데 뭐 같은 공산국가였다는 그런 경험을 공유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 푸틴이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코소보의 독립을 어떻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좀 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의 칠러 분위기가 저렇게 무르익었던 것이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코소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씨가 됐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웠던 그런 그 침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치 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들을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맞아요. 이것은 사실은 그 20년 전에 그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가 내세운 그런 명분을 일종의 이렇게 전용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푸틴은 어떡해요? 당시 나토가 그 밀로셰비치 민족주의 정부에게 대량 학살을 당한 코소보 국민들의 독립을 돕는다라는 명분으로 참전했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는 당시에도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특히 우크라이나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의 동포들이 민족주의를 앞세운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에게 학살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 우리도 코소보 때처럼 코소보 때 나토처럼 개입을 하겠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요. 네. 근데 일방적으로 민족 학살을 그 자행했던 밀로셰비치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저는 이게 푸틴이 억지스러운 명분 끼워 맞추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24년 전 일어났던 코소보 전쟁이 24년 뒤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찌 보면 그 코소보 전쟁이 그 러시아에겐 나토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게 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 감정의 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코소보 정전을 그 선언하고 나서 그 이튿날에 러시아군은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코소보에 일방적으로 주둔을 하게 되는데 이름으로써 나토와의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무엇보다도 또 국제사회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복잡하게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이제 지금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에는 갈등과 분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분쟁의 불씨를 남겨놓은 형태의 휴전이나 그 종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코 평화가 쉽게 찾아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러네요. 네. 코소보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연결고리 Past to Present 코너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 미국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뉴욕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워싱턴에선 대기질 경보 5단계에 해당하는 퍼플 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특파원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욕 강윤기 PD 특파원, 산불 상황이 지금은 어떤가요? 네,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이젠 서부 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에서 이례적으로 동시에 대규모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건데요. 이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로 이번 주 중반만 해도 뉴욕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상태까지 갔습니다. 저 역시 거리에 나가봤더니 자욱한 연기와 쾌쾌한 냄새로 숨쉬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움직여 미국 곳곳에서 학교가 휴교하고 스포츠 행사와 야외 활동이 잇따라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 사실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 익숙한데 뉴욕 맨하튼의 미세먼지는 참 생소한 광경이네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미국의 그 팁 문화를 두고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살기 힘들다는 미국의 소비자들, 팁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팁은 구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약 15% 정도 주면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사회 곳곳에서 팁 비율이 오르는 이른바 팁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팬데믹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구인난으로 인한 임금 상승을 업체들이 팁이란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갈등의 현장 취재했습니다. 맨하튼의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인근 식당을 찾았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미국식 브런치를 파는 곳.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식사 가격과 함께 지불해야 할 팁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팁을 얼마 줄지는 직원 앞에서 결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며칠 뒤 점심 모임이 있어 맨하탄의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6명이 모인 자리. 식사 후 받은 계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차지, 즉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팁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Like 5 or 6, up to 6 people. They're like there are more like 22, like 25. I mean, there are more than 6 people we have to Yeah, pay. because for the big parties, yeah, they charge. 주로 식당 서빙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미국의 팁 문화. 가격의 15% 정도를 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Depending a little bit on the service, but on average 20%. It might be the pandemic, like things are higher to pay for, so they want more.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SNS에서 바뀐 팁 문화에 대한 조롱과 풍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보급되면서 자발적이었던 팁 문화가 변질되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Guilt tip. So the idea being that because you're being prompted to give extra money at the time of a purchase, that you feel embarrassed, you feel shame, you feel guilt if you don't tip. 팁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맨하튼 중심부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난 5월부터 최소 팁 기준을 19%로 올렸습니다. We have a very big issue how expensive real life is. So that's why we're seriously considering raising it to minimum tip. But as you know, this is not mandatory. 식당 대표는 특히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팁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단말기를 사용하면 일부 고객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편리한 점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I feel bad that some people feel that, but at the same time, some people that are under-tipped or not tipped at all, you know, they feel a little bit of the pressure of, you know, they have to pay for the services that got provided.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10분 정도 이동하는 거리, 내릴 때가 되자 팁을 요구합니다. 최소 기준이 20%입니다. 맨하튼에 있는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먹지도 않는데 팁을 줄 수 있냐 물어봅니다. 공원 매점에 가봤습니다. 여기서도 팁을 요청합니다. 팁을 요구하는 곳 크게 늘고 있습니다. Today, I see tipping, people asking for tips for everything. Everything.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What am I going to tip you for? I'm in the drive-thru. Ordering it online myself. Says, would you like to add a tip at the bottom? A tip? 전문가는 이대로 가면 시민들의 팁 저항감만 커질 거라 우려합니다. I don't think that this is the type of service culture that we want to create, where we are truly tipping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 I'd much rather say at this juncture, it's time for us to take a step back and think about, is this the kind of culture we want to create? 미국의 팁 문화, 사회적 합의가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강윤기 PD특파원이었습니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인데요.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태국에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시죠. 네,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키워드가 바로 태양 스티커입니다. 태양 스티커요? 네, 지금 태국 사회가요. T 스티커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발칵 뒤집혔는데 자,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스티커 때문에 무슨 일일까요? 자, 태국 SNS에 올라온 풍자 영상인데요. 네네. มิถุนาสีส้มติดแล้วผ่านฉลุยรู้กัน 통과한다고요? 네,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붙인 사람은 없다는 문제 스티커. 자, 모양도 각양각색인 이것의 정체는 바로 뇌물 스티커입니다. 뇌물 스티커? 그런 것도 있나 봐요. แล้วตั้งคำถามว่าอุ้ยนี่มัน easy pass อะไรยังไงหรือเปล่าแต่ความจริงแล้วในความหมายของคนขับรถเนี่ยเขาจะรู้กันอยู่เอาขอดู
자, 저렇게 차 문을 열었더니 저 안에 스티커들이 다양하게 붙어 있잖아요. 이지패스가 뇌물 스티커인데. 여러 장이네요. 네, 경찰이 과적 차량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스티커를 제공한 건데요. 네. 뇌물 금액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구간과 과적 허용 무게도 달라집니다. 지역 한정 용도 있고 전국 전용도 있고. 개혁성행의 전진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론화가 됐는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태국 경찰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ในทางหลวงเราเนี่ยเราไม่อยากจะตอบว่าไม่มีครับเดี๋ยวเราจะแก้ไขทั้งระบบไปพร้อมๆกัน 네, 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힐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던 스티커 모형을 직접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게 뇌물을 지급했다는 걸 알리는 표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스티커를 만약에 차량에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 기사가 붙여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일종의 프리패스권이 되는 겁니다. 운송연합회에 따르면 월납 형태로 뇌물을 갖다 바치면 스티커를 주고 그것 때문에 단속과 검문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 네. 자, 차량 운행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이 과적을 해서 한 번에 옮기는 게 돈도 절약되고 또 이 아무래도 검문을 받기 위해서 멈춰서 있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뇌물 내면 스티커 줘서 다 통과한다. 말이 되나요? 뭐 사실 태국 경찰의 이런 부패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혹시 네. 조 페라리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조 페라리. 글쎄요. 페라리는 차 이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2021년 태국의 한 경찰서에 마약상이 체포돼 왔는데요. 조라는 별명을 가진 경찰서장이 범죄 무마를 조건으로 7천만 원의 뇌물을 그렇게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용의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 조 서장과 부하 직원이 함께 용의자 머리에 비닐봉지를 겹겹이 씌우고 고문 협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질식해서 결국 사망을 한 것이죠. 사망까지. 게다가 이후에 그 서장의 월급이 170만 원 가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페라리 등 그 슈퍼카만 수십 대가 있고 부정 축제로 형성한 재산이 무려 500억이 됐다 해서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그래서 조 페라리이군요. 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태국 경찰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 계속해서 두 번째 픽 넘어갈게요. 박원건 교수님이 예, 그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 등산인데요. 제 등반 리스트, 그 버킷리스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박원건 교수님이 고른 픽은 쓰레기 최고봉. 뭔가 산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 같은데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다라는 오명을 받은 곳이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어디일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산악인들에게는 이게 꿈의 산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이게 에베레스트. 그런데 실태는 이렇습니다. 현지 등반 가이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렇게 쓰레기가 많다니. 언뜻 봐서는 에베레스트인지 쓰레기 매립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고 너무하다 싶습니다. 진짜. 예. 인간이 버리고 간 텐트와 침낭, 비닐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서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정상 가까운 곳에도 저렇게 쓰레기가 많네요. Pick up your trash, don't come to the mountain. Just leave your garbage to your home, not to the mountain. 그 네팔 정부는 2019년부터 에베레스트 정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이 쌓여가는 쓰레기를 모두 치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는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와, 설경이 아니고 쓰레기로 뒤덮인 에베레스트라니 참 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저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씁쓸한데요. 네. 이렇게 워낙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팔 정부가 2014년부터 1인당 약 52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하산할 때 8kg의 쓰레기를 갖고 오면 다시 그것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는데요. 예. 그 환급률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소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등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 봄철 등반 시즌에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에베레스트 병목 구간에서 인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 네팔 정부가 등반 허가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려면 1인당 1,400만 원 정도를 내고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네팔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보니 입산 제한이라든지 뭐 쓰레기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대응이 소극적이지 않나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네요. 네네. 올해가 인간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발을 디딘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 도전 정신도 좋지만 정말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기소가 된 건데요.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도 변수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되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서 펜스 전 부통령까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더불어 이념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정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줄. 누군가가 차에서 내리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입니다. 디센티스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은 아침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45세의 젊은 나이, 이라크 파병 경력과 단란한 가정 등 미국 보수층이 끌릴 조건을 갖춘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경계하는 공화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Common sense is no longer an uncommon virtue in this country. Look at all the nonsense that's been going on. And the good news is that what we did in Florida shows that it can be done. 인종과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배려를 올바름으로 여기는 가치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보수 지지자를 늘렸습니다. 찬반 모두 유독 거센 이유입니다. I do support his values, and because I'm a grandmother, especially education, we don't have a woke agenda in the history books of our children. We have rights that are enshrined in our Constitution, and when a governor single-handedly tries to take them away, we need to show our anger. 그의 정치적 기반 플로리다는 이념과 가치의 전쟁터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0년 넘게 흑인 역사를 가르친 마빈 던 박사. 요즘 흑인 역사교육 축소에 항의하는 활동으로 바쁩니다. 공립학교 심화 과정에서 흑인 역사교육이 빠지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이 금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학교 밖 흑인 역사교육에 나선 던 박사는 디센티스가 자기 정치의 플로리다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And if they don't know what's safe to teach, they don't teach anything. So black history gets erased, squashed, minimized in this atmosphere of fear that is imposed on us by the governor. 성소수자 사회는 더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제한받던 성정체성 교육이 고등학생까지 금지됐고 어기면 교사는 고발 조치까지 당합니다. 10대 때 성소수자임을 깨닫고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는 마이클. 지금은 교육에 집중된 성소수자 배제가 결국엔 사회 전체로 번질 거라 내다봅니다. Being told that you can't talk about this sets the expectation on people and puts it on them that they are not okay, that they are not good. And that is very damaging because it impacts all elements of our society. 논란이 확산되자 흑인과 성소수자 단체들은 플로리다 여행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Unfortunately, many families are trying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is bad legislation, and they are fleeing the state of Florida. 반대로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 카타리나. 교육에서만큼은 디센티스의 방향에 대찬성입니다. 그간의 흑인과 성소수자 교육은 학생들에 대한 세뇌였고 이제 겨우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hey are pushing LGBTQ. They are pushing dividing kids by race. This is a spiritual war. This is between evil and good and righteousness.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가치와 이념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비슷한 전략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I'm against race-based reparations, and I think I was very clear about that. The radical left has been assaulting our values and assaulting our families almost as never before.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적 관점이 지지를 늘려가자
서로 선봉을 자처하며 선거 필승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더 깊은 가치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아니면 어느 순간 멈출 수 있을지 앞으로 1년 반 미국 대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정민입니다. 네, 앞으로 미국 대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대권 후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